K푸드 성공 신화에는 K푸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허, K푸드 성공 신화에는 K푸드가 없었다. 그럼 많이 이제 네. 의아해들 하시는데 좀 더 정확히 제가 좀 자극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한식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뭐냐면 우리가 면밀히 따져보면 불닭볶음면이 한식입니까 이게? 불닭볶음면이 한식인가 아닌가 이거 굉장히 논쟁이 필요하고 흑백 요리사 다 불러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불닭볶음면이 한식이어 성공한 게 아니라 이 제품은 이 자체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됐습니다. 아. 여러분 이번 달에 21일에 슈가까지 소집 해제가 되면 BTS 완전체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제 BTS의 지민 씨가 전역을 했잖아요. 전 세계에 아미가 몰렸는데 삼양식품 회장님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이제 수출주가 돼버린 그 회사죠. 지민 씨가 SNS에서 야무지게 이 라면을 먹은 이후로 뭐 해외에서 엄청나게 찾기 때문인데 그런데 삼양식품 빼고 다른 식품주는 여전히 갈까 말까 이렇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물가 잡기에 나서면 내수가 좀 주춤할 수도 있다. 이쪽은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김정욱 연구원에게 들어볼게요. 메리츠증권에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등 식품주가 된 삼양식품. 삼양식품이 누가 내수주래? 우리 수출주야. 이렇게 얘기하던데 하반기 전망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양식품은 이제 해외 수출 기업이 돼버렸고요. 하반기에는 또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7월 달부터 밀양의 2공장 신공장이 또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신공장이 가동을 한다는 거는 기존의 공장 갖고 물량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존 공장이 이제 물량이 목에 차가지고 상반기까지는 국내 물량을 줄이면서 해외를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수출주 많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해외에서 발주가 그만큼 많다는 건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그 증시에서 높은 주가만큼 악재가 어디 있어요? 근데 더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핵심은 모멘텀이거든요. 모멘텀은 지금 삼양식품은 이 증설 효과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분기 단위로 계속 이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전분기 대비 증가, 전분기 대비 증가.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이고 공장 증설하게 되면 바로 가동률이 100%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서서히 올라올 텐데 꽤 공격적으로 삼양식품은 올해 한 12월 정도에 이 공장 가동률이 한 70% 정도 올라오겠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내년도에는 이제 100% 가동률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의 또 추가 성장이 있을 거고 27년도 1월에는 중국 공장이 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된 증설 스케줄 이건 또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 주가가 높다라는 부분이 또 아킬레스건이지만 또 반대로는 이 정해진 미래 증설 물량들이 돌아가는 부분은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수량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갑자기 약간 그 세계적인 석학의 책 제목 같지 않습니까? 정해진 미래. 그래요. 미래에서 오신 우리 김정욱 연구원과 함께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라면이 하나에 2,000원이라면서요.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회의에서 언급을 해서 어떻게 라면값 어떻게 내려야 되나 약간 긴장하면서 식품주 주가가 좀 움직였어요. 농심 주가 빠졌고 반면에 삼양식품은 선방을 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보면은 식품주의 그 표정 변화가 종목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농심이 흔들린 건 내수로 많이 판다 이런 뜻인가요? 뭐 수치로 설명을 드리면 농심의 해외 비중은 40% 정도, 삼양식품의 해외 비중은 이제 80%에 육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이 많이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반응이 좀 남달랐고요. 또 농심의 주력 제품이 이제 신라면은 일반적으로 좀 필수제로 조금 인식되는 식사 대용품으로 많이 드시나 봐요. 저도 뭐 즐겨 먹습니다. 근데 이제 삼양식품의 이제 불닭 제품은 일반적인 식사용은 좀 아니고 기호식품 성격. 그렇죠. 그건 약간 특식적으로. 이다 보니까 정부의 이제 물가 관리 차원에서도 타겟이 되는 거는 조금 일반 국민들이 많이 좀 소비하는 점유율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농심의 타격이 더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전 정권에서도 농심이 가격을 인하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우려가 좀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예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고급화된 라면 내놨다가 공정위가 조사까지 하고 그런 소동이 있기도 했었는데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그때
블랙라면 나왔다가 그쵸. 없어졌습니다. 라면이. 그때 제가 한참 청소년기라 네. 많이 먹다가 기억이 청소년기 청소년기. 아시죠 여러분? 청소년기. 자 그런데 식음료 섹터 식음료 업종에 투자하는 분들은 정책과 민감하게 움직이니까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물가가 안정돼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이게 내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줄 거란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다행인 점은 이전 정권과 그리고 약간 정치적 공백기에 음식료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조금 충분히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럼 향후의 변수는 이제 원재료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옥수수, 소맥, 대두, 원당을 한 90% 이상 수입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과 그다음에 곡물가가 중요한데 지난해부터 작황이 좀 개선이 되면서 곡물가 하락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고요. 한 6개월 정도의 투입 시점 차를 고려해 본다라면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이제 투입 원가는 좀 낮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렇게 물가를 들여다보고 있고 기업들의 가격 인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뭐 환율이 또 급등을 해버리고 원재료비가 올라가면 좀 크리티컬하게 실적이 안 좋겠지만 다행히 원재료비 전망이 지금은 우호적인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미 올려놓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일단 실적은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인하 압박이 들어온다라면은 이전처럼 좀 대표적인 제품들 몇 개만 좀 인하하면서 피해가는 이런 방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응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오히려 뭐 가격 인상이 조금 제한된다라는 건 좀 아쉽지만 원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팩트체크 요구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그때 신라면 블랙 사태 당시에 박 소장님이 청소년기였나요?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때 공정위 출입기자였어요. 네, 됐죠? 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기자라 기사 썼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그 구내식당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식음료 업계 매출을 구내식당이 막 끌어올려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관계예요? 구내식당 관련된 기업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나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이 기업들은 이제 식자재 유통업을 하면서 푸드 서비스라고 해서 급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이제 기업체, 오피스, 뭐 골프장, 레저, 병원 등 이쪽에 이제 푸드 컨세션이나 이제 급식 비즈니스 하는 건데요. 급식 사업은 이제 팬데믹 때는 재택근무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떨어지면서 안 좋았다가 이제 엔데믹 도래하면서 재택근무 정상화되고 다시 이제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이제 수요도 올라오고 또 당시에 이제 원재료비 상승에 더해서 가격 인상도 이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매출 성장이 매년 두 자릿수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까지도 워낙 고물가 환경에서 이제 런치플레이션의 반사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급식 쪽은 상하반기 두 자릿수 성장이 이어질 것 같고요. 또 대형병원이 지난해 2분기부터 파업이 들어가면서 병원 네. 쪽 매출이 안 좋았거든요. 이런 기저효과도 좀 정상화가 될 거기 때문에 네. 2분기부터는 이제 급식 쪽의 매출 여전히 좀 두 자릿수 이상 성장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키친리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급식장을 만들기 어려운 오피스 공간들이 있습니다. 키친리스. 네. 배고픈데. 그거 네. 어떻게 밥 먹어요? 주방 없이 이제 이 오피스 거점 지역에 공장을 만들고요. 주방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배송으로 급식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만 확보할 수 있다라면 이제 신규 수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조리장을 설치하기 어려운 기업들까지 수주를 해내고 있어서 급식 사업은 하반기에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먹는 산업이 큰다는 거는 인구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품 산업이 쑥쑥 크려면 입이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고령화 쪽으로 간다면은 일반식보다는 특수식, 네. 영양식 이쪽이 클 거고 아기들이 줄어드니까 과자 업체들 큰일 났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이게 괜찮습니까? 우려가 되죠.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전망은 2070년 기준으로 이제 5,200만이 이제 3,800만으로 감소할 걸로 우려가 되고요. 반면에 이제 글로벌 인구는 80억에서 이제 100억 명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빠른 속도로 떨어진 출산율과 이제 빠른 속도도 올라가서 G20 평균에 붙어버린 이제 고령화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비율 자체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큰 문제는 이 식사량 감소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취자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섭취량 자체가 좀 줄어드는 트렌드를 그렇죠. 보이거든요. 네. 대사라든지 이제 소화 기능 등을 다 고려해서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 비율이 빠르게 치솟는 국가에서는 내수 소비에 있어서 인구 감소보다 식사량 자체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트렌드 자체가 이제 뭐 저속노화 그리고 간헐적 단식 등 해서 저탄 이런 키워드 때문에 간헐적 단식이 식품주 주가를 위협할 줄이야. 저는 네. 이제 사실 뭐 위고비, 젠백스 이런 다이어트 네. 약이 나올 때도 좀 영향이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일단 먹는 양 자체를 줄이는 게 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맞물리면서 내수 식품 소비량 자체는 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좀 감소 우려가 지금 두드러진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해 보더라도 좀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서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식품 시장의 출하 규모가 연에 한 90조 원 정도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걸 글로벌로 돌려보면 9천조 원 정도, 거의 한 100배에 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IT가 한 3,500조, 자동차가 한 3,000조 해당하는데 음식료는 여러 카테고리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해외로 나가는 부분이 필수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농심이 페루의 마추픽추에 이어서 일본 하라주쿠의 신라면 분식이라는 체험관을 열었대요. 그러니까 식품 팝업을 연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해외 판로를 열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을 좀 말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 소주도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진로 소주가 24년 연속 세계 증류주 판매 1등? 네. 다른 나라에 수많은 증류주가 있을 거고 저 보드카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네. 꼬냑도 있고. 근데 소주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네, 전 세계적으로 한 1,300원 정도에 취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가격이 네. 좋은, 가성비가 좋은 소주이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에 특화된 소주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진로 공장에 가보시면 정말 끝도 없이 박스가 쌓여 있는데 야. 저게 하루 만에 소진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루 만에? 네. 우리가 많이 먹는 거예요? 수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단 많이 먹습니다. 네. 연구원님도 포함? 저도 뭐 담당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담당자라서 많이 드시는 거예요. 맞아요. 먹어봐야지. 먹어봐야 그쵸? 일을 하니까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소주는 한편으로 우려 요인도 있습니다. 우려 요인. 네. 동남아 지역 가시면은 네. 건배, 태양 이런 라벨이 붙은 소주가 있거든요. 건배 태양이라는 라벨이 네. 동남아의 소주에 붙어 있다. 네, 우리나라 뭐 이즈백 이런 거의 하위 브랜드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현지 업체들이 만든 소주입니다. 근데 왜 이름을 한글처럼 붙여놨죠? 이 사람들이 이제 K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이제 특징적인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소주를 마십니다. 그냥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네. 그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초록색 병에 들어간 이제 알코올 소주를 먹고 싶은데 네. 이게 현지 업체들도 한글이 붙어야 잘 팔리기 때문에 한글 라벨을 달아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한국산인 척 하는구나. 맞습니다. 네, 근데 불법은 아니죠. 네. 불법이 왜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죠. 그 라벨 자체를 이제 한글로 쓴 것뿐이지 이제 주류 규격에 맞춰 다 제조된 제품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현지 원재료를 썼고 현지 뭐 식품 공법을 다 맞춰서 이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제품들이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이 서서히 빠지고 있는 거죠. 현지 업체들 마케팅을 하고 소비자들이 이제 한국 제품인지 이 동남아 제품인지 모르는 상태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인도네시아에 가시면은 이쪽은 그 무슬림이 많기 때문에 네. 무슬림들은 알코올을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랄 소주가 나왔는데 할랄 소주요? 네. 초록색 소주병에 음료수가 담겨져 있는데 네. 그걸 소주잔에 따라서 마십니다. 그냥 소주의 그 감성만 느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게 빠르게 지금 해외에서는 이제 주류 문화가 다변화되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은 여기에 적응이 조금 느린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지난해 이제 로제 씨 아파트가 매우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또 소주, 맥주를 폭탄주로 이렇게 만드는 영상도 인기를 끌었는데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 소주 제품 가지고 우리나라가 소주 1등 회사이기 때문에 잘 만든다 이런 이미지보다는 뭐 소맥 문화라든지 국내에서 뭐 테슬라, 테즈나 이런 폭탄주가 인기를 끌었던 이런 컨텐츠가 된 것처럼 네. 컨텐츠와 결합한 소주 그다음에 이제 주류 문화 수출이 가능해야 이런 현지 업체들이 단순히 라벨을 한글로 만들어서 파는 거를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서사가 필요하다. 그렇죠. 스토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먹는 거고 어떻게 해야 재밌는 거고 무슨 드라마에서 변우석 배우가 마셨고 이런 네. 게 중요하다. 네. 이 와중에 연구원님이 중요한 얘기 하시는데 목소리 좋다는 감사합니다. 말씀들이 그 마이크 밖으로 벗어나지 마시라고 더 잘 듣고 싶다고 이런 의견인데요. 그래요. 소주 관련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의견 주시는데 불법이 아니라는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삼양, 오뚜기, 농심, CJ 제일제당 뭐 만두도 잘 팔린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오리지널이라는 걸 좀 각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이제 이 식품 산업의 성공이라는 게 이 해외 쪽 수출로 인해 성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네트워킹 효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트워킹 효과는 우리가 플랫폼 기업들을 설명할 때 많이 쓰는 이론입니다. 이 소비자들이 연결선이 많아지면 네. 소비 이용자가 많아지고 연결선이 많아지면 그 선의 개수만큼 가치가 증가한다라는 이론인데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지금까지 이 주 종족으로 남아있는 배경도 우리가 겁이 많아서 미래학자 맞는 것 같은데 네. 잘 안 먹거든요. 새로운 그래요? 제품을 겁이 많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남한테 먼저 먹여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먹어보고 후기가 생기고 추천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먹게 되는 거라서 이제는 SNS의 네트워킹 역할이 너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식품 자체로 맛 퀄리티는 이미 많이 상향 평준화돼 있고요. 네. 좋은 제품 만들어서 이 제품을 먹게까지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먹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이제 SNS의 열풍이었고 콘텐츠였다. 제가 이제 그 최근에 강연하면서 화두를 던지는 게 K푸드 성공 신화에는 K푸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K푸드 성공 신화에는 K푸드가 없었다. 네. 그럼 많이 이제 네. 의아해들 하시는데 좀 더 정확히 제가 좀 자극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한식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뭐냐면 우리가 면밀히 따져보면 불닭볶음면이 한식입니까 이게? 불닭볶음면이 한식인가 아닌가 이거 굉장히 논쟁이 필요하고 흑백 요리사 다 불러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불닭볶음면이 한식이어 성공한 게 아니라 이 제품은 이 자체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됐습니다. 챌린지가 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제 이 하나의 구매로 하나의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충족시키고 싶어 하는데 라면 하나를 구매해도 이 라면을 가지고 SNS 컨텐츠를 만들고 싶고 라면을 가지고 친구와 소통할 소재를 만들 수 있고 인스타그램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고 릴스에 쇼츠를 올릴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스토리와 컨텐츠 영향까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럼 지금 농심을 보는 관점은 우려와 기대가 이제 공존하고 있는 게 이 투움바 신라면을 출시합니다. 해외 쪽으로. 그 약간 스파게티처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양식품의 까르보 불닭을 조금 카피한 그러니까 그 제형과 맛을 조금 차용한 제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컨텐츠를 많이 양산할지가 조금 미지수예요. 원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수요가 초과된 상황에서의 이제 반사이익은 누릴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면서 파괴를 가져갈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유통망을 넓혀가는 과정에서의 성장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속성이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고요. 지난해 우리나라 라면 시장에서 재밌었던 게 전보라면 들어보셨나요? 네, 8인분짜리. 그 책상만한 맞습니다. 그 컵라면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의자만한 그 라면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라면은 우리나라 라면 시장이 2012년도에 불닭볶음면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 스테디가 된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네요. 우리나라 라면 시장의 르네상스는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 르네상스 막 모모라면 나오고 된장라면 이런 거 나올 때 그때 나온 제품이 신라면, 안성탕면, 짜파게티, 너구리가 다 나왔습니다. 다 어르신들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1등부터 5등까지 찾은 제품들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진라면까지도. 그래서 그 당시 라면의 전체 개수는 50개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래요? 지금은 라면이 PB까지 더하면 500개가 넘습니다. 와, 전쟁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의 이제 신라면이 훌륭한 제품인 것도 맞지만 그 당시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됐기 때문에 특정 라면을 꾸준히 먹게 되었고 이게 그렇죠. 이내 바뀌어서 중독이 돼버리고. 뛰어봤자 벼룩이니까. 근데 지금은 한 가지 제품을 아주 꾸준하게 먹기까지는 너무 힘듭니다. 한번 먹어보고 아니면 바로 아웃이구나. 그래서 전보라면의 성공이 특이했는데요. 전보라면은 이런 제품이 나오면 먹방 유튜버들이 안 먹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8인분을 한 번에 먹는 건데 그냥 일단 집에 가져갈 때 책가방보다 크잖아요. 저도 늠름하게 들고 가서 저 몰래 그 조용히 도전해본 그 기억이 있거든요. 이건 너무 경쟁적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항상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 여전히 가장 구독자가 많고 시청률이 좋은 거는 먹방 컨텐츠라서 구독자들이 또 먹고 싶어집니다.
이런 선수는 아니죠. 그럼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네. 여기에 이 전보라면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 라면을 그냥 갖다 끼워 넣기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여기 비빔면 다양한 넣고 맛으로. 짜장면을 넣고 뭐 짬뽕면을 넣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확장되면서 성공적인 사례가 됐는데 결국 제품만 가지고는 어렵고 컨텐츠와 네트워킹이 결합됐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착안해야 될 부분은 제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컨텐츠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네. 유행하는 동영상 쇼츠나 플랫폼의 양식까지도 어느 정도 좀 간파해서 적용을 해야 글로벌 시장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식품 기업들이 글로벌로 성공하려면 이제는 식품 자체에 대한 연구 개발보다 SNS 전문가를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생각이 나네요. 한참 그 제네시가 미국 토크쇼에서 바나나킥 먹어서 농심 주가가 급등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 약발이 다 해갈 때쯤 종목 토론방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제니 씨 제발 부탁인데 농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과자가 있거든요. 한 번씩만 다 먹어주면 안 될까요? 이런 글이 올라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요. 외국인들의 입맛을 중독시켜보자고요. 전웅님 이런 의견도 주시고 연구원님 알쓸신잡에 섭외해야 할 듯해요. 싫어요. 알쓸신잡 경쟁 업체니까 저희가 계속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연구원님 투자자 입장에서 하반기에 여러 가지 허들도 받고 한계 가능성 다 봤는데 제일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 혹은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어요? 네. 포인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자료들을 보시면은 이 틱톡에 나오는 컨텐츠 개수를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제품이 나왔을 때 뉴스를 보실 때도 어떤 제품이 단순히 제품뿐만 아니라 컨텐츠가 인기를 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연예인을 통해서 제품이 확산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면 여기에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틱톡에서 이제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오는지 네. 뭐 인스타그램 해시태그가 많이 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SNS에 나오는 약간 정량적인 데이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볼 리스크 요인은 이제 원재료비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정부의 정책 자체가 이제 물가 상승을 통제하려고 하고 식품 물가 관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좀 제한된 상황에서는 투입 원가 상승이 좀 크리티컬할 수가 있는데 기상이변 이슈는 여전히 상존해 있습니다. 네. 뭐 엘니뇨나 라니냐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서 기상이변은 작황에 영향을 주고 작황에 영향이 생기면 곡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환율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과 곡물가가 뭐 하반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리스크라면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환율과 곡물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쪽이 채산성이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김정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